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잠자는 아이의 표정은 정말 순진무구하죠. 하지만 잠든 어린이를 확인하고 깨우는 그런 어른들은 늘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5만 명 이상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것일까요? 엊그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방치돼 있던 어린이가 4살 박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굳이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달 초에도 보면 경남 의령에서 3살 어린이가 비슷한 환경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 같은 부주의 내지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망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어른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 제도,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개헌 이슈가 불붙었습니다. 과들을 던진 국회의장도 또 그 공을 받아든 정치권도 모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요. 전반기 국회를 이끌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를 풀 묘안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락한 해병대 헬기에 대한 원인 문제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만 프로펠러가 통째로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뜨자마자 주 회전 날개 한 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요. 거의 동시에 이제 이 날개 전체가 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런데 이 수리온의 원조격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슈퍼 푸마 헬기도 2016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네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결함이거나 기체 결함일 가능성, 또 그와 더불어서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주 회전 날개를 접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본래 오늘이 연결식 예정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신이 화재로 이제 훼손이 돼서 DNA 분석 중이라 그럽니다. 아직 확인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유족들 요청으로 원래 비공개로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유족들 쪽에서는 아니 우리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해병대 측도 또 그런 발언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기자들이 소설을 썼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진위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유가족은 지금 사고 원인 규명, 관련자 처벌 이런 걸 요구하면서 장례 절차 진행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글쎄 어느 가족인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원인 규명 없이 결과를 그냥 선뜻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북한 석탄 반입한 선박이 이게 지금 속보로 나온 건가요? 불과 2주 전에도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제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러시아에서 환적한 북한산 석탄 적재하고 포항에 입항했던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 4일에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 배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북한산 석탄 하역한 이후에도 20번 넘게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다 이제 요즘은 GPS로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확인이 됐다는 거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불법 선박이다라고 공식 지목을 한 게 지난 3월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6차례나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그 2397호에 따라서 이 북한 석탄의 해상 밀수에 관여한 선박들 납포하거나 검색 또는 억류를 해야 하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그대로 좀 뭐 방치 내지는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교부 쪽에서는 당시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따로 압수나 억류 작업을 하진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반면에 이제 북한산 석탄 제3국으로 이전한 토고 선적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두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리치 글로리호와 더불어서 또 북한산 석탄을 이제 우리 쪽에 반입했던 스카이 엔젤호. 네네. 이 지금 국적이 시에라리온과 파나마로 좀 돼 있긴 한데요. 네네. 선주는 모두 중국 회사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 뭐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만 근로장려금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왔어요. 저는 EITC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자주 나오는 걸 보고 네. 야, 또 이게 근로장려 세제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단어로 꽤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조세 감면 비슷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제를 이제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그런 감면해서 그 효과를 거두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지급은 되는 그런 그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서 한 75년 정도부터 1975년 정도부터 도입을 한 그런 제도긴 합니다. 지금 뭐 일단 대상을 거의 2배로 늘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34만 가구에 대해서 3조 8천억 원 정도 거의 4조 가까이 되죠. 이 네네. 금액은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기로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최대 지급의 경우는 뭐 단독 가구는 현행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연간 기준입니다. 네네. 또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네.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금액이 더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소상공인 대책과 병행한 이제 저소득층 대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낮춰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요. 또 결국은 이렇게 일회성 또 그러니까 재정 지원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올릴 만큼 다 올린 상황에서 이걸 도입하는 게 무슨 효과가 또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노동계 쪽에서는 정부가 결국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대신 내주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제를 개편해서 장려금을 그러니까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살 여아를 이제 차량에 방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그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숨을 쉬지 않더라. 이게 지금 이제 어린이집 측의 이제 설명인데요. 육안상으로 지금 외상은 없었다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이제 지금 경찰이 지금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녕에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분유를 먹고 잠들었는데 뭐 사망을 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또 유사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어린이집에 이래가지고 아이들 안심하고 보내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좀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차량 방지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그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 갈수록 그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버튼을 눌러야지 시동을 뭐 끌 수 있게 한다거나 켤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다 버튼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안 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동을 끄려면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차 뒷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가고 오면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예.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제도인데 이런 그렇습니다. 제도가 왜 우리 사회에는 정착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오늘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예고해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정말 어렵게 출범한 후반기 국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의장직 내려놓으신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퇴임하신 뒤에 일상이 어떠신지요? 간략한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요새도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 그간에 지역구에 좀 소홀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종로구에 자주 가고. 네네. 또 아침에는 인왕산 자락길 산책도 하고. 네네. 지역구의 주요 행사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의장할 때와는 달리 우리 지역 구민들이 격이 없이 잘 대해주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퇴임하시니까 지금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 뭐가 좀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요. 네네. 또 제 지역구 주민들하고 열심히 소통할 수 있고. 네네. 또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점이죠. 예. 하마터면 국회의장이 없는 재원절이 될 뻔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다행히 의장단 공백 상태가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요. 국회 정상화된 게 그러나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그런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입장이요. 만약에 말이죠. 네네. 이번 재헌절이 70주년인데 예. 국회의장이 없는 재헌절이 되었으면 정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네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원구성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말씀 들으셨을 텐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2년 동안에 네네. 법안을 과거 국회보다는 더 많이 처리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안건이 만 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께. 네네. 앞으로 2년 동안 임기가 남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구 갈 생각을 버리고 그냥 법안 심사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모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들도 국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임위원회 다 열어놓고 지금이라도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20대 현역 의원들이 21대 국회에 얼마나 남을지 저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한 10,000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화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만 여전히 인사청문회라든가 최저임금 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그런 안건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좀 하면서 또다시 공전의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떨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렇게 또 계속 공전시키면
국민들로부터 더 호된 질책과 회초리를 맞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뭐 협치를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답은 협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좀 협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돌아오면 당내에서 뭐 비판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협치를 하고 싶어도 원내대표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정말 이번 후반기에는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된다. 네네. 그러려면 이제 여당은 야당보다 한 발 더 양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예. 야당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딴 말 하지 말고, 네네. 그걸 지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꼭 협치가 이루어지고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 국회의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아마 개헌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올해 말까지 개헌안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본래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개헌론자이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 부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헌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죠.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지금 개헌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위를 1년 반이나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뭐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결단만 남아있죠. 네네. 그런데 그 결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네네.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여러 정파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개헌의 성공, 그것이 저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 연결을 해서 입장도 들어보고요. 특히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제 또 권력구조 개편 이런 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총리 추천제 언급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개헌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어떤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 싶은데 원래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선거를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이제 특위도 만들어지고 운영을 했던 건데. 그랬었죠. 특정 정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또 그리고. 근데 요즘은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즘엔 근데 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게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국회에 일방통행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든 야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유감 표시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결을 하는데 참석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표결이 불성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과정을 생각하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지금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국민 10분 중에 8분이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 말씀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가 나서서 개헌을 성공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당도 그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예. 조금 전에 그 당 지도부가 결단할 문제다. 이미 모든 얘기는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결단을 해야죠. 지도부들과 함께. 그리고 또 8월 말에는 전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 이전에는 사실은 좀 촉박한 점이 있겠죠. 네네. 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합의를 한다면은 역사적으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선거구제 개편도 이 개헌과 연동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 권력구조 문제하고 선거구제하고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떼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지금 4개 교섭단체들이 자 그럼 분리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못할 바도 아니죠.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국회가 운영되어 온 관행이나 우리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그 선거구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예,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합의하면 못할 것도 없죠. 이 대통령 권한을 놓고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후반기에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기 당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네네.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니에요. 예, 예.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네. 자기 것도 조금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상대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예, 예. 그걸 거부하면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의 주장도 경청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는 그런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때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가요. 요즘엔 좀 주춤한 듯한 그 분위기인데 개혁 입법 연대 한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협치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국회의 정상화 또는 국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큰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협치가 우선이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개혁 입법 연대라고 하면 어떤 경우일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를 보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대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협치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대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죠. 예. 그렇지만 협치가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국회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산술적으로는 그 157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당에 그 소속돼 있는 일부 동참자까지 했을 경우는 180석까지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한 목표 달성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157석 확보를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방통행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현행 국회법이나 선진화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치밀하게 입법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그래야 후반기 국회에서 손에 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렇지 않고 서로 공방만 하고 책임 떠넘기기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네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 관련된 사안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정세균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폐지가 맞습니까?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이미 50%를 줄였어요. 네네. 원래 국회 특활비가 한 80억 정도 됐는데 그걸 40억으로 2년 동안에 줄였는데. 네네. 저는 이 국가 전체 특활비 개혁과 함께 국회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이 특활비 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네네. 또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 국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금액으로 보면 국회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만들던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거든요. 예, 예. 또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대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질하는 것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예. 국회가 주도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 50%의 특활비를 축소를 했거든요. 삭감을 했거든요. 예, 예. 저는 우선 다른 기관들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펼치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특활비 제도를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게 네네. 손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앞으로는 의장직 사퇴 이후에 퇴임 이후에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모습 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 사망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달 초 경남 의령에서 3살 아이를 차에 방치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어제 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인가요? 예,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폭염 속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해서 숨진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잘못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역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부족해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도요. 장시간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즘이죠. 차량 내부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 제도를 얘기하지만 이 안타까운 어린 아이들의 사망 사고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네, 어린이 안전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린이 안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참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지 동두천 사고로 이미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나 발견이 됐어요. 예. 자, 이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 좀 뭔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언을 주신다면요. 참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들은 네네. 매우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지금 2년 전에 광주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랬고, 전에 또 경남에서도 이런 사고로 또 아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요. 네네. 이 세림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조항을 대폭 강화시켰는데. 네네. 사실 법만 강화시켰지. 예. 이 정작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자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예, 예. 또 우리 사회에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이 여전히 만연화돼 있어가지고서 네네. 결국은 또 우리 안타깝게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또 목숨을 잃게 된 거죠. 네네.
정말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서 네네. 더 이상 이런 사고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법만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강화가 된 겁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예. 어린이가 차에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등원을 하지 않았을 때 예. 해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나 관계자들이 전화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법이 강화됐다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예. 우선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세림이 어린이가 이 통학버스에서 목숨을 잃었죠.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은 좀 강화시켰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요? 가령 어린이 통학버스에 노란색 도색칠하고 어린이의 맞춰갖고 발판 높이 조정하고. 예. 또 어린이용 안전띠를 착용으로 의무화시켰고요. 네네. 또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예. 또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도 시켰습니다. 네네. 특히 인솔교사나 운전자는 아이가 하차한 다음에 반드시 차 안에 아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켰거든요. 확인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안 하면은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이 30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는 거에 대한 일종의 벌칙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아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해가지고서 예. 사람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과실이라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경미하게 처벌받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예. 더군다나 이게 9인승 차량이면은 정말 고개만 뒤로 돌려서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은 네네. 이 아이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참 안타깝고 운전자뿐 인솔교사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설마 안 겁니다. 그냥 다 내렸으려니 한 거죠. 예. 아이가 잠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너무나 이 부주의한 때문에 소중한 아이의 목숨을 잃은 거죠. 보면 물론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해가지고 잠든 어린이를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어린이 통학 사고 날 때마다 주장하는 게 네네. 우리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자. 예. 이거는 직역하면은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가장 끝쪽에 책 버튼을 설치해 놓고요. 네네. 이 운전자가 끝까지 가서 책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려야 됩니다. 얘기로는 차에서 비상벨이 작동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은 끝까지 가서 책 버튼을 누르라는 거는 네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된다면은 이런 사고는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책 버튼 말씀하셨는데 그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시동이 꺼지게끔 만든다든가 네네. 아니면 비상벨이 울리게끔 한다든가 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책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우리 규정에는 이 운전자가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확인했음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도록 하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일지하고 확인했은 거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름철에 차량 내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씩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폭염이 조금 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차량 안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1시간 내에 10도, 20도 금방 확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이 40도만 되면은 네네. 어린이들이 이 고체온증에 시달려가지고서 산소가 결핍되면서 질식, 탈진,
일원염이 아주 높거든요. 예, 예. 심지어 40, 50도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좀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네네. 이 어린 통학버스 사고는 계속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린 통학버스 운전자들 통학버스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즉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들을 관리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사고 사례를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 예. 이런 사고가 한번 나면은 모든 운전자 시설장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즉시 공유되고 심지어 저는 부모님께도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사고를 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 네네. 그래서 서로 이 부모님, 운전자, 인솔교사, 운영자가 이 크로스 체킹하는 아이 안전에서 이 크로스 체킹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네네.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리핑 차일드 책이라든가 아니면 차내 센서를 설치해가지고서 어린이가 있으면은 운전자가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네. 이런 시설적인 측면을 대폭 보완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전 단속 법제도적인 측면입니다. 네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법은 이렇게 해놨는데 전혀 법 내용이 준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안 지킬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게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예, 이런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관련 법조항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임을 져야 될 어른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관련 기사라든가 또는 해당 원의 원장이라든가 아예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폐쇄를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받게 된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요.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계속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적 제재 사항이 필요한 거죠. 예. 특히 이렇게 사고 내놓고서 단순 과실치사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느슨한 법이 결국은 이 운전자나 인솔교사들의 그런 행동과 의식을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폐쇄 조치까지 하고 강력한 이 법적 제재. 그래서 전에 이명수 의원께서 어린이 안전 특별 기본법을 제정하자라는 거를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모든 면에서 취약하고 사고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더 특별히 더 보호하자는 건데요. 사실 이런 법이 다시 발의가 돼가지고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특별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1년에 400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안전사고로 2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특히 심각한 게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채 돌도 안 되는 아이가 이유 없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1년에 100명씩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고요. 이 부모가 비관 자살하면서 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가 100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서 교육과 시설, 법제도 단속으로 대폭 강화해서 어린이를 이렇게 보호해주자는 게 어린이 안전 특별 기본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기회에 어린이들 가정의 부모들에게 좀 한 말씀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가장 예방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낸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을 버리시고요. 네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예. 이런 내용을 가정에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네네. 또 이 운전자가 인솔교사가 부주의하면은 내 자녀가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에게 더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도 드리고 네네.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 제가 우리 어린이 안전학교라고 사이트만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과 예방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도 하고 하는 각종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예, 그 사이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 명령어를 쳐야 되죠? 그냥 검색어를. 어린이 안전학교만 딱 치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 안전학교요. 안전학교만 치시면은 바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네.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좀 교육을 받으시고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교수였습니다. 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